안녕하세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말 그대로 먹고 살 걱정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20, 30대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역시나 취업이 아닐까 싶어요. 저 역시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나 컸는데요. 먼저 졸업한 선배 중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분야의 취업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경쟁자가 더 많다 보니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아예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졸업하고 생활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유학을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죠.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고요. 저는 그러니까 중산층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속하는데요.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식이 셋이나 있는 집에서 대학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풍족하기보다는 늘 모자람이 더 앞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나누는 일이 더 익숙했고 마음껏 내 물건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장할 수도 없었는데요. 특히 저는 삼남매 사이의 첫째다 보니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묘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늘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장남이니까 잘해야 해. 첫째니까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늘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삶이 노력한 만큼 모두 잘 풀린다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 삶도 역시 노력한 만큼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저에게 걸었던 기대도 컸어요. 게다가 제가 첫째다 보니 부모님도 무리해서라도 저를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을 뻔히 알기에 그걸 마냥 기쁘게 받을 수 없었어요. 특히나 동생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동생들 공부를 봐주기도 했어요. 집안 형평상 학원이나 과외를 받기 어려운 동생들을 위해서 학생이었던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었거든요. 동생들은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오빠가 공부를 봐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내심 짜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막내는 자기도 반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했고요. 그때는 한참 동네 애들이 상가에 있는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어울려 다니는 일이 많았거든요. 아마도 학교 끝나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친구들은 다들 우르르 학원 간다고 몰려가면서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려 간식도 사 먹고 하는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때도 막내니까 부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막내가 그렇게 때를 부릴 때면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 오빠 봐라. 학원이니 과외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저렇게 성적을 따박따박 잘 받아오잖아. 아, 넌 대체 왜 맨날 학원 타령이니? 오빠보다 공부도 못하면서. 저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저희 집안의 롤모델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나면 동생은 늘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님은 가슴을 퍽퍽 치면서 쟤는 대체 왜 저럴까 하면서 대화가 끝나고는 했죠.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제가 학원도 과외도 다니지 않고 성적을 잘 받아오는 것에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잘하는 일이라서 열심히 했고 결과가 좋았을 뿐인데 그게 동생에게는 어떤 압박감이나 비교 대상이 된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오빠니까 늘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는 동생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기에 그동안 모아둔 용돈이나 친구들 숙제를 대신해주고 받은 돈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 간식을 사주고는 했어요. 잔뜩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동생도 먹고 싶었던 간식 하나를 입에 물려주면 저를 노려보면서도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했거든요. 공부를 잘하니까 내 장래는 밝지 않을까. 순수했던 학창 시절을 지나 대학에 가게 됐어요. 대학 원서를 쓸 때부터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대학 등록금이 생각보다 정말 엄청났거든요. 이런저런 비용을 다 생각해보니 제가 원하는 곳을 무작정 갈 수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몇 년 뒤에 동생들이 대학에 가고 수험생이 될 걸 생각하면 더더욱 돈이 더 많이 드는 선택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고 싶었던 더 유명한 곳보다 장학금을 준다는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는다고 교재비나 다른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에 다니면서 현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같은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지는 않다는 점을 특히 절실하게 깨달았죠. 누군가는 비싼 전자기기에 명품 가방을 들고 학교에 오기도 하고 자기 차를 끌고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해외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애들도 있고 벌써 다녀온 나라가 몇 개씩이나 되는 애들을 보면 여권도 없는 나와는 정말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또 저처럼 힘들게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생활고에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수업보다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이 더 긴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환경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요. 다들 시작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모님, 가족들의 도움으로 삶을 조금 더 쉽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빚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절대 학자금 대출은 받지 말자는 게 졸업 때까지의 제 신념이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괜히 학자금 대출 같은 걸로 빚 갚느라 월급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성적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공부도 놓칠 수 없었고 동생들이 문제집이라도 한 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아르바이트도 쉴 수 없었어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졸업 후에는 정말 꽃길만 펼쳐질 거라는 꿈을 꾸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군대에 있던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했던 것도 같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없지만 그래도 크게 쓸 일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휴학을 한 동안 부모님이 동생들 등록금만 걱정하면 됐으니까요. 저 역시 학교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성적을 유지하지 못해 장학금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그래서 몸은 피곤했지만 심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에서보다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전역을 하고 나서는 다시 현실이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여학생들은 벌써 취업이 확정되기도 했고 군대를 조금 늦게 간 편이라 친한 남자애 중 이미 진로를 정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급해지기도 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또 다들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군 휴학을 했던 친구들이 복학하자마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악 물고 애를 써야 했어요. 학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유지해왔으니 당연히 취업이 쉬울 줄 알았어요. 영어 성적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아두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무려 3개나 땄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는지 아예 서류부터 탈락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졸업식 전까진 그래도 두세 곳은 합격해서 그 중에 비교해보고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당장 시간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어디에도 서류 합격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주변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요즘은 영어만 다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하나 정도 더 해야 한다고 하길래 급하게 중국어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중국과의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은 많았는데 중국어는 배우는 친구들이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배워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와, 한자만으로도 이렇게 어려운데 발음에 성조에 이 생전 처음 배워보는 언어라서 낯선 건 둘째치고 정말 난이도가 굉장한 언어였어요. 중국어를 배워보니 그동안 영어는 정말 쉬운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도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해둬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종로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 아침반을 끊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학원이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은 근처에 있는 독서실에서 총무를 했어요. 혹시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데다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라서 좋았어요. 할 일도 그냥 사람들이 시간 맞춰 들어오고 나가는지, 음식물을 아무 데서나 먹지는 않는지, 특별히 시끄럽게 하는 학생은 없는지 등만 봐주면 되는 거라 일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졸업하고 나서 멋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정장 딱 차려입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졸업 후에도 저는 여전히 동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신세였죠. 그 모습이 내심 부끄러웠어요. 부모님도 기대를 걸었던 첫째가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며 막막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동생들은 그래도 이제 좀 철이 들었다고 오빠 힘내라며 조용히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특히 어릴 때 그렇게 때를 부리고 눈치 없던 막내가 어느 날 저에게 메시지로 오빠는 멋진 사람이야. 항상 어깨 펴고 다니자. 라고 보냈을 때 저도 모르게 총무실 계단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도 그럴 게 집안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볼품없다고 느껴졌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렇게 어느새 중국어를 배우면서 취업 준비를 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동안 중국어 자격 시험도 받고 다음 상반기에 있을 공채 준비를 위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었죠. 주변 선배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혹시나 서류나 면접에 쓸 수 있는 꿀팁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면접 관련 무료 강의나 컨설팅이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 신청해서 다녀왔어요. 취업 박람회도 참여하고 그 와중에도 틈틈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공무원 시험 준비도 계속하면서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지냈죠.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눈이 펑펑 오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 눈을 쓸고 안쪽에는 바닥에 박스를 깔면서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죠. 워낙 눈이 많이 내려서 손님도 오지 않아 혼자 앉아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딸랑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얼굴이 빨갛게 얼어붙은 여자분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문 입구에서도 밖을 보면서 한숨을 깊이 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용기가 났는지 카운터로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답을 했는데 발음이 뭔가 특이했어요. 워낙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조금 특이하게 말하는 분인가 싶었어요. 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저기... 여자분은 한참을 이야기하기를 망설였어요. 핸드폰, 전화? 네? 전화 가질 수 있어요? 전화 줘요. 여자분은 알쏭달쏭한 말들을 했어요. 갑자기 와서 핸드폰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자 여자분은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번에는 손짓까지 해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어, 나 지갑 없어요. 집 몰라요. 핸드폰 써요? 아, 그때 갑자기 뭔가 감이 왔어요. 이분이 외국인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때 그 여자분은 제가 보고 있던 중국어 책을 가리키더니 저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回说中文吗? 중국어 해요? 네, 네. 아, 다행이다. 전 중국 사람이에요. 학생인데 핸드폰이랑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나요? 당신 핸드폰이나 가게 전화기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 중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온 덕분인지 이 정도는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이해하기 정말 쉽도록 천천히 몸짓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신 덕분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택시에 핸드폰과 지갑을 모두 두고 내렸다는 이야기에 저는 먼저 제 핸드폰을 빌려줬어요. 한참 동안 신호음이 가는 듯 하더니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기대했던 얼굴이 실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울먹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에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네요. 아마 운전 중인가 봐요.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갑이랑 핸드폰을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소를 잘못 말해서 다른 곳에 내렸거든요. 아마도 아저씨가 제 한국말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저런. 원래 사는 곳은 어딘데요? 신촌이에요. 신촌. 여기는 신촌인데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차에서 잠들었는데 도착했다고 해서 급하게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모르는 곳이었어요. 내 가방 하고 생각했는데 이미 택시는 멀리 가버렸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들 거절했어요. 아마 제가 나쁜 일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아무튼 정말 고마워요. 오늘 저를 처음으로 도와준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도 내리는 밖에서 얼마나 헤맸는지 아직도 얼굴과 손끝이 빨개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길에서 누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면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은 탓에 저도 늘 누군가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해야지 하면서 다니고는 했어요. 처음 그분이 저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잠시 망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너무 간절해 보이는 표정이라 믿고 빌려주었던 건데 만약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면 상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어요. 학생이라고 했죠? 네, 신촌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여기 온 지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다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서 신촌까지 가려면 꽤 멀 텐데. 잠시만요. 저는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두었던 외투 안에서 지갑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 한 장을 그 여자분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요. 네? 카드? 이건 체크카드인데 교통카드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쓸 수도 있고 안에 5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 택시 타고 돌아가도 돼요. 우선 지금 지갑도 핸드폰도 없으니까 이걸로 기숙사에 먼저 가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잃어버린 물건 다시 찾아봐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미안해요. 네? 아니에요.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많이 도와줬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있는데 이렇게 물건도 잃어버리고 길도 모르면 정말 힘들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누구 한 명이라도 제발 도와주기를 바랄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고 제가 한국인이니까 도와줄게요. 대신 나중에 중국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도 꼭 도와줘요. 그리고 이건 제 핸드폰 번호예요. 혹시 카드가 안 되거나 기사님이 또 길을 잘못 데려다 주거나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아까 전화했던 핸드폰으로 다시 연락이 오면 알려줄 테니까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아, 이렇게까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잖아요.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오늘 완전 럭키. 행운이네요. 그러네요. 물건 잃어버리고 나쁜 하루인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행운의 날이었어요. 제가 농담을 하면서 웃어 보이자 여자분은 그제야 같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맙다면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더라고요. 울먹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결국 울어버려서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학원에서 외국어 배우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나라 언어를 배워보겠다고 먼 곳까지 와서 이런저런 고생이 많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겨우 닦으면서 마지막까지 나중에 도움받은 것은 꼭 갚겠다고 제가 언제 일하는지까지 종이에 써서 편의점을 떠났어요. 문을 닫고 나서도 밖에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일은 그냥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잊혀질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나보고 중국어에 재능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였군. 흡족한 미소나 짓고 있었죠. 그 후 험악해 보이는 아저씨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편의점에 저를 찾아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사건은 제가 여자분을 도와주고 나서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여느 때처럼 저는 아침에 중국어 학원을 다녀와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며칠 전 중국인 여자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 회화 실력이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뿌듯해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온 날이었어요. 뭔가 실전 대화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고 나니까 공부할 의욕이 더 팍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도 회화책을 읽으면서 손님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종이 울리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에 쳐다봤는데 와,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엄청 무섭게 생긴 풍채가 좋은 아저씨가 검은 정장을 입은 경원처럼 보이는 분들과 함께 나타났거든요. 주변에서 무슨 영화 촬영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인사를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똑바로 걸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지? 무슨 일이지? 당황하는 사이 카운터 앞까지 아저씨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깝게 다가왔어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아저씨의 눈빛을 차마 피할 곳도 없어서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험상궂은 표정에 혹시 부모님이 어디서 돈이라도 잘못 빌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조폭들이 딱 이런 분위기 아닐까 싶더라고요. 긴장감으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던 그때 갑자기 문이 한 번 더 열렸어요. 아빠, 먼저 가지 말라니까. 아빠? 안녕하세요. 또 만나네요. 누군가 후다닥 뛰어 들어오면서 중국어로 그분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봤더니 이전에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도움을 청하러 들어왔던 여성분이었죠. 갑자기 웬 아버지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여자분과 험상궂은 아저씨를 번갈아서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녀가 수줍게 웃으면서 험상궂은 아저씨의 옆으로 서더니 정식으로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이번에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어요. 제가 여기 직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오게 됐어요. 아버지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 오면 제일 먼저 여기 들려서 인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미안해요. 많이 놀랐죠? 어,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엄청 건장하시네요. 자네가 우리 딸한테 전화도 빌려주고 전 재산을 줬다고? 네. 전재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주기는 했어요. 전화도 빌려줬고요. 핸드폰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혹시나 연락되지 않으면 가족들도 걱정할 테니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몸을 뻗어서 저를 껴안았어요. 엄청난 풍채에서 느껴지던 것처럼 굉장한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저를 끌어안았을 뿐인데 팔의 힘에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정말 큰일을 해줬어.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것도 아닌데요. 아니야. 그것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딸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었네. 안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걱정도 많았거든. 안 된다고 반대도 했는데 본인이 꼭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우기니 어쩔 수 없이 보냈지. 그런데 그날 기숙사에 돌아와서 전화하겠다고 하곤 원래 통화하던 시간까지 연락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네. 상황 설명을 듣고 청년 덕분에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자네가 있을 곳을 향해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청년이 베풀어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네. 정말 고맙네. 고마워.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좋을까? 이 편의점 혹시 자네 가게인가?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는 물건을 다 사면 어떤가? 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서 여기서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 가게가 아닙니다. 일자리? 네,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취업을 아직 못했어요. 여기랑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회사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중국어도 졸업할 때쯤부터 배우기 시작했고요. 음, 그러면 자네에게 필요한 게 일자리인가? 네? 자네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마침 내가 일하면서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말요? 그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언제 시간 되나? 어차피 내가 감사 인사도 밥을 대접하면서 해야 하니 본격적으로 나를 잡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지.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는 내가 해야지. 우리 딸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네. 언제 시간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 아시죠? 그리고 덕분에 그날 핸드폰 찾을 수 있었어요. 지갑도요.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소중한 지갑이라서 안에 들어있었던 돈보다 중요했거든요. 고마워요. 덕분에 저한테 소중한 물건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이제 가요. 이 사람 부담스러워서 일도 못하겠어요. 어? 아유, 이 내 정신 좀 봐. 그렇겠구만. 이 실례가 많았네. 그럼 조만간 식사하면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가게 앞에 세워진 고급 세단을 타고는 사라졌어요. 차를 탈 때 주변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문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가게 앞에서 저도 모르게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며
방금 제 앞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내가 방금 꿈이라도 꾼 건가 싶을 정도로 정신없는 상황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게 꿈인가 싶은 찰나 여자분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시간 되는 날짜에 식사 자리를 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약속 날짜를 정하고 그쪽에서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다 부르라고 하셨다고? 어머니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며 물으시더라고요. 헐, 오빠, 여기, 여기 엄청 유명한 고급 호텔 식당이잖아. 여기 진짜 비싸다고 하던데? 와, 이런 곳에서 음식 대접을 하신다고? 진짜 부자인가 봐. 중국에 엄청난 부자가 많다고 하더니? 세상에,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곳에 밥을 먹으러 간다고? 가족들은 인터넷으로 약속 장소를 알아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살아생전 이런 곳에서 밥을 먹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 가기 전날부터 설레어 했어요. 그리고 약속 날이 되자 집 앞에 웬 고급 차량이 서 있더라고요. 리무진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뒷좌석에 앉으니 앞사람과 마주 볼 수 있게 앉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이런 차는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와, 실제로 이런 걸 타고 다니다니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우와, 오빠, 차 가죽부터 다르다. 우리 집 다마스랑은 비교도 안 되는데? 와, 차가 이렇게 넓다고? 여기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게. 우와, 이런 차를 진짜 타고 다니는구나. 그냥 영화에서나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집 주소 물어봤다고 하길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려나 했더니 식당에 편하게 오라고 차를 보내셨나 봐.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저희는 고급스런 차 내부를 정신없이 구경하면서 감탄하다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식당으로 들어가니 별도의 방으로 된 곳에 이미 험상궂은 아저씨와 도움을 줬던 여자분이 와 있더라고요. 아저씨는 전에 봤던 것처럼 정장 차림이었는데 여자분은 지금까지 봤던 캐주얼한 모습과 달리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을 보니 다시 한번 부잣집 따님이구나 실감이 들었죠. 아저씨가 일어나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불편한 점은 없냐고 인사를 하니 옆에 있던 다른 남자분이 통역을 해줬어요. 가족분들은 중국어 어려워요. 그래서 통역 사람 불렀어요. 여자분은 서툰 한국어로 우리 가족에게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중국어와 한국어, 그리고 동생들은 약간의 영어를 섞어가면서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가족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부모님은 아저씨와 나름대로 말이 잘 통하는 듯 했어요. 저희도 비슷한 또래들이라 그런지 아니면 오빠만 있던 동생들이 예쁜 언니를 만나 좋아서였는지 대화가 꽤 잘 통했고요. 동생들은 원피스나 귀걸이, 화장 등 그동안 오빠랑은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잔뜩 나눴어요. 서로 바디 랭귀지까지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쪽에서도 여전히 서툴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최대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한국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좋아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뭔가 대단하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여러 언어가 섞인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디저트가 나올 때쯤 아저씨가 제안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혹시 아드님을 중국에 보내시면 어떤가요? 중국을요? 아드님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가전제품 생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과 거래가 활발한데 양쪽 언어를 다 아는 사람 수가 적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국에 와서 직접 사람을 뽑아볼까 싶어서 찾고 있었는데
이 아드님의 됨됨이를 보니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것 같군요. 아저씨는 명함 2개를 꺼내서 저희에게 주었는데요.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큰 규모의 회사더라고요. 고급 세단부터 경호원과 함께 다니는 것까지 보통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큰 회사의 대표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 여, 여기는 어디인지 아나 보구만. 이거 참 부끄럽네. 여기라면 엄청나게 큰 회사 중 하나잖아요. 맞네. 그런데 우리가 중국 내에서 규모가 크기는 해도 아직 한국 시장까지는 진출이 많이 되지 않았거든. 이제 점점 한국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인력이 아주 부족해. 지금 있는 직원들은 중국어랑 영어는 능통해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국어와 중국어를 둘 다 엄청나게 잘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자네를 딱 만나게 되었으니 이게 인연이 아니면 뭐겠나. 마침 자네가 취업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이건 하늘이 우리 회사에 알맞은 인재를 내렸다고밖에 할 수가 없네. 다만 이 본사가 중국에 있으니 자네가 우리 회사에 다니고 싶다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그렇게 해보겠나? 응? 중국에 와서 일을 해보겠나? 갑작스런 제안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컸어요. 혹시 내년쯤 공채가 뜨면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주면서 유학을 가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제가 배웠던 언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다니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벗어나 해외 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취업할 때도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자리를 마무리하고 일어났어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 돌아가도 우리 계속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여자분은 싱긋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중국어로 이야기했는데도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는지 동생들은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 언니가 중국 오라 그랬지. 오빠 좋아하나 봐. 아니야, 그냥 인사말이야. 조용히 해.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귀가 빨개진 채로 동생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간 깊이 고민을 한 끝에 아저씨에게 연락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죠. 아저씨는 잘 생각했다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중국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비즈니스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수업을 바꾸고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핑계를 삼아 그녀와 매일 만났어요. 저희는 서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동대문이나 명동, 남산 등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회화 연습을 했어요. 서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하루가 다 끝난 후에는 일기처럼 기록을 남겨서 다음날 첨삭을 하면서 틀린 부분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를 같이 연습을 하니 실력이 훨씬 크게 성장하더라고요. 역시 언어는 원어민에게 배워야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중국 회사로 취업을 준비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고 아직 프로그램이 남은 그녀보다 제가 먼저 한국을 떠나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중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거기서 2, 3년 정도 경력을 쌓다가 돌아와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생활을 해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든 적응을 잘하는 성격인지 중국에서도 마치 한국처럼 편하게 지냈어요. 음식도 다 입에 잘 맞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었어요. 또 중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랑 어울려 지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사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해서 왔다는 낙하산 느낌이라 다들 조금 더 잘해주신 것 같았는데
그런 든든한 배경도 영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내가 너무 대접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돈을 벌어서 집안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어요. 월급도 생각보다 훨씬 많고, 저는 어차피 기숙사에서 지내니까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어서 나머지는 집으로 보냈어요. 그 덕분에 동생들은 대학 다니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나중에 오빠 결혼할 때 다 갚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경력 좀 쌓아야지 하며 시작했던 중국행은 어느새 해가 바뀌면서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그 사이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마친 그녀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고향인 중국에서 다시 조우했죠. 그동안 각자 나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밀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인은 중국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금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타지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공감대 형성이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중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원래 다니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후로도 매일 연락하고 자주 얼굴을 보면서 인연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이전부터 호감은 있었지만 계속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다 보니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 같은 나라에 있으니 걱정 없이 연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저희의 만남도 그에 따라 진지해졌어요. 연애한 지 3년 차,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식은 중국에서 한국에서 한 번씩 진행했어요. 중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가족들을 모두 초청하기도 했어요. 어느새 중국에 온 지 8년이 되어가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곳인데다 그동안 가족들을 만나러 자주 한국에 가기는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런 걸 두고 향수병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래서 다들 고향이라고 하나 봐요. 이번에 내가 한국에 가서 취업하면 어떨까? 어? 대학원도 끝났고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일은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도 여기 계시는데 너는 중국에서 사는 게 더 편하잖아. 편한 거는 이제 괜찮아. 지겨워.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해. 나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아버지한테도, 나 자신에게도. 맞아.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여기서는 어디를 가도 다들 장인어른 이야기를 먼저 해. 장인어른 덕분에 내가 힘들었던 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뭔가 내 능력이 그게 전부인 걸까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 장인어른이 아니었다면 나는 취업도 하지 못하고 돈도 벌 수 없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나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 도움을 받은 것을 탓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고 싶어. 내 힘으로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껴보고 싶어. 그동안 그런 도전이나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힘들기는 했어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던 때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았구나 싶어. 그럼 우리 한국으로 같이 떠나자. 안 그래도 한국 회사 중에서 오라고 한 곳이 있었거든. 정말? 그러면 너무 좋지. 난 중국어도 한국어도 모두 잘하니까 통역일을 해보면 어떨까 해. 요즘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도 정말 많잖아. 두 나라 언어도 모두 잘하고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살아본 나라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지만 당신 진짜 괜찮겠어? 오래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신도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떠나왔잖아.
여건도 없던 당신이 그런 결심을 했을 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어렸는걸? 그리고 지금은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남편이 있잖아. 한국에 가면 어머님, 아버님, 당신 동생들이라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 한국의 음식들도 너무 그리워. 평소 한국을 좋아했던 아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한 배려로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의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장인어른은 집이라도 얻어주겠다고 했지만 저희 힘으로 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거절을 했죠. 장인어른은 저희의 거절이 못내 아쉬운 듯 했지만 그래도 젊은 청춘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데 말릴 수 있겠냐며 자기도 젊은 시절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대신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부닥치면 언제든지 절대 망설이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어느새 2년이 되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난 지가 벌써 10년이나 지났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한국 생활이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와 둘이 함께 헤쳐나가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아내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중국 쪽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처음 인터넷으로 프리랜서 통역 번역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몇몇 기업 강의에 출강까지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회사의 업무 미팅 등에 동행해서 통역을 도와주기도 하고 각종 서류의 번역이 필요할 때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전부 제 힘으로 이뤄낸 일이라 그런지 더 애착이 크더라고요. 아내 역시도 아버지의 명성 없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해낸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덕분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랑도 더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동생들도 새언니를 너무 좋아해줘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심지어 가장 철없던 막내는 새언니 타지에 와서 외롭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중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속담 중에 길은 발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저에게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금 취업이 어렵고 당장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자신을 갈고 닦다 보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